돌을 이용해 전쟁의 판을 바꾼 사람이 과연 고려에 있었을까요? 누구도 넘볼 수 없던 화약의 비밀, 그리고 목숨을 건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왜구의 칼날에 속수무책이었던 나라가 한 남자의 집념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화약의 기원. 한 사내가 던진 도전은 최무선. 이 이름에 담긴 무게를 짐작하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고려 말 조선을 관통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선 한 남자 최무선입니다. 14세기 왜구의 침입이 극에 달하면서 한반도 해안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왕조의 권위가 흔들리고 기존 무기는 속수무책이었죠. 이 위기의 시기 기술자이자 장군이었던 최무선이 등장합니다. 그는 화약이라는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신무기를 내세워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무선이 미지의 화약 제조법을 어떻게 찾아내고 무기 개발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반발과 좌절 그리고 승리와 유산이 있었는지를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구에 맞선 고려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한 집념의 서사, 지금부터 그 모든 답을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해안이 왜구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렸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2장 왜구와의 전쟁. 고려의 해안은 왜 무너졌나? 고려 말기의 해안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마을, 도망치는 백성들, 막지 못하는 광군들. 왜구의 약탈대는 바다를 건너와 충청, 전라, 경상도의 해안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해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강을 거슬러 내륙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심지어 개경 근처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미 공민왕 시기에는 수십 차례가 넘는 침입이 이어졌고 우왕 때엔 한반도 서남의 전체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지경이었죠. 바닷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내륙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해안 방어를 위해 방호소와 수군을 증강했지만 왜구의 빠른 선박과 기습 전술, 또 창칼에 능한 백병전에 번번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려군이 쓸 수 있었던 무기는 활과 칼,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투석기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그 위기감 속에서 최무선은 기존의 무기로는 안 된다 라는 문제의식을 품게 됩니다. 그는 화약이라는 미지의 기술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려에서는 화약 제조법을 아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무선은 화약 제조법의 단서를 어떤 경로와 인물들을 통해 찾아내려 했던 걸까요? 제3장 국가 기밀. 화약 제조의 문은 어떻게 열렸나? 화약은 그 당시 중국과 원나라 등 몇몇 나라에서만 엄격하게 관리하던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화약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질산칼륨, 숯, 유황이 모두 필요했는데 특히 염초라 불린 질산칼륨은 고려 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였습니다. 유황과 숯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염초는 중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했고 그마저도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죠. 최무선은 어릴 적부터 병법과 무기, 외국어, 과학기술에 밝았습니다. 그는 각종 병서와 과학서를 탐독하며 중국에서 화약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책만으로는 제조법의 핵심, 재료의 비율이나 혼합법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나라 상인 이원이 화약 제조에 관한 일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죠. 최무선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원에게 접근합니다. 당시 화약 제조법을 넘기는 일은 목숨까지 걸린 범죄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집에 있던 종들에게도 기술을 익히게 해 수차례 실험을 반복합니다. 실패가 거듭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화약 제조에 성공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화약이 실전에 쓸모가 있는지, 고려 조정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조정의 의심과 실전 테스트라는 두 가지 벽 앞에서 최무선은 자신의 화약을 어떻게 시험해 보였을까요? 제4장 화통도감. 최초의 국가화약연구소가 세워지기까지.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달된 뒤 반응은 기대와 달리 냉담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고 심지어 사기꾼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죠. 그는 수차례 도당해 화약의 효과를 시험해보자고 건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집요하게 실험을 거듭하고 주변을 설득했습니다. 고위 관료 중 일부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우왕 3년 10월 그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며 화통도감이라는 고려 최초의 화약, 화기 전문기관이 세워집니다. 화통도감은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최무선은 이곳에서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등 각종 화포와 화전, 심포, 석포, 주화, 촉천화 등 다양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는 무기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함에도 화포를 탑재해 해상 전력을 강화했으며 화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화통 방사군을 창설해 체계적인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언제나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동반하죠. 이제 이 무기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첫 실전에서 화포가 실제로 보여준 위력과 그 현장에선 어떤 반전이 펼쳐졌을까요? 제5장 진포해전. 바다 위에서 터진 불꽃의 의미는 1380년 금강하구 진포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전투가 펼쳐집니다. 왜구의 대규모 선단 500척이 상륙해 주변을 불태우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고려수군은 최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심덕부와 나세 등과 함께 함대를 이끌고 바다로 출정합니다. 이 전투는 기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와 불화살, 폭탄을 실은 군함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연기와 화염이 바다 위를 뒤덮었습니다. 화포의 탄환이 왜구의 배에 명중할 때마다 불길이 치솟고 패로가 막힌 왜구는 혼란에 빠집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왜구의 500척 선단이 바다 위에서 사라졌다고 전해지죠. 타고 온 배를 잃은 왜구는 내륙으로 흩어져 약탈을 시도하지만 결국 이성계 등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황산에서 괴멸당합니다. 진포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사 최초로 화약무기가 실전에 도입된 순간이었고 전통적 전쟁 방식의 한계를 무너뜨린 혁신의 신호탄이었죠. 이 승리로 왜구의 위협은 급격히 줄고 해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도 또 다른 갈등과 위기가 숨어 있었는데요. 진포해전의 승리 이후에도 최무선과 그의 기술을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제6장 정치의 파도. 화통 도감은 왜 사라졌나? 진포해전 이후 남해 관음포 전투까지 연이은 승전이 이어집니다. 최무선의 화기들은 왜구를 바다에서 몰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자신감을 얻어 대마도 정벌까지 감행하며 공세를 이어갔죠. 이 과정에서 최무선은 포로로 끌려간 고려인 수십 명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격변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우왕이 폐위되고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화통 도감은 공기시로 통합되어 사실상 해체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왜구의 위협이 줄어 더 이상 대규모 무기 생산이 필요 없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신기술의 확산이 기존 권력자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데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화약 무기의 보급이 자신들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무선의 공로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는 다시 문화부사 겸 판군기 시사로 중용되지만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혁신과 권력, 기술과 정치의 복잡한 긴장 속에서 최무선의 업적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최무선의 사호, 그의 화약 기술과 화통 도감은 고려와 조선에서 어떤 흔적으로 이어졌을까요? 제7장 최무선의 유산, 무엇이 후대에 남았나? 1395년 최무선은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아내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아들 최해산이 15이 되면 전해주라 당부하죠. 그 책에는 화약 제조법, 염초 채취법, 화포 제작법 등 평생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해산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태종 때 화기 개발자로 준용되고 수레에 화기를 싣는 화차를 개발해 창덕궁에서 시범 발사까지 성공합니다. 그 손자 최공손도 무관으로 명맥을 잇게 됩니다. 그러나 최무선이 남긴 저술은 지금 전하지 않고 그가 만든 화포 유물도 극히 드뭅니다. 최근까지도 그의 시대 화포가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의 고소 총통이나 1385년 명문이 남아있는 청동 총통 등이 당시 기술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태조실록에는 왜구가 줄고 백성이 생업을 회복했다며 그의 공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고향 영촌에는 매년 최무선 과학축제가 열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에도 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최무선의 유산은 단순히 무기 개발을 넘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집념,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혁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의 흔적을 따라
시대를 뛰어넘는 과학과 용기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해두세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